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3년간 큰 상승장 이미 시작됐다. 개미 투자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것. 사진에 보이는 bitwise의 CIO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지난 1년 반 연준은 가장 공격적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펼쳤죠. 그럼에도 비트가 3만 달러에 안착을 했죠. 자, 크립토 업계 살아날 수 있을까? 매트가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난해부터 연준의 정책, 파괴적인 규제, 테라루나, FTX, 은행 파산들까지 지난해 크립토보다 더 어려웠던 산업이 없었을 정도로 매우 힘이 들었다. 자기 지금 머리카락이 이것 봐라. 나 지금 머리카락 다 하얘진 거 보이지 않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가 3만 달러에 안착을 했다. 자, 3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2017년 최고가 2만 달러보다 훨씬 높죠. 2018년 최저가 3천 달러 대비 무려 10배나 됩니다. 자, 이 산업은 없어지지 않고요. 아주 느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피델리티는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코인을 판매하고요. 뉴욕 멜론 은행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 하나죠. 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합니다. 자, 나스닥 코인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을 크립토 이렇게 배분을 할 때 한 가지 방식을 보통 쓰냐 아니면 여러 방식을 혼합하냐. 어떤 기관들은 크립토의 기업 주식을 사고 현물로 비트나 알트를 사고 여러 가지를 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관들은 어떤 한 가지 방식에 집중하는 걸 선호한다. 이제 그 기관 투자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문 운용 기관이 맞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난 여기에 자산 이거 운영하는 거 신경 쓰기 싫어. 니들이 잘 알아서 걱정하고 잘 굴려줘.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기관 투자 담당자들은 너무 바쁘다. 우리처럼 매일 코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약 7분을 코인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라고 하죠. 거의 잊고 지내는 편이 맞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를 스스로 하냐 아니면 당신네들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냐. 자, 매트가 답을 하죠. 기관들은 80%는 영업을 당한다.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다. 이건 재밌는 어떤 지나가는 소리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미국의 개인 이용자 수, 거래소 이용자 수가 미국의 이제 주식 앱, 4대 주식 앱이 있습니다. 그거 4개 합친 것보다 코인 이용자 숫자가 개인 이용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코인은요. 내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걸 선호하고요. 기관들은 누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개인 투자자는 본인이 주식이건 코인이건 ETF건 본인이 다 사고 팔고 관리하길 원한다. 하지만 기관들은 누군가 좀 알아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좀 손쉽게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신규 자산군 코인을 얘기하죠. 여기에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또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absolutely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힘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크립토 자산 관리자였기 때문이다. 자, 위험 요소가 있다 싶은 것들은 우리는 선도되지 않았다. 검증이 끝난 자산 수탁 기관, 그러니까 그 은행들만 사용을 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시총이 작은 잡 알트코인에는 투자를 안 했다. 이자를 20%, 30% 준다 했던 테라루나 스테이블 코인, 셀시우스 이런 거 선도되지 않았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본인들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지금 SEC가 지금 소송장 날리고 있죠. 자, 이 보수적인 방식이
상승장에서는 너무 힘들었다. 왜? 나 빼고 다 저걸로에 성공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모가 지금 이 매트에게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코인에서 5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간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너무 힘들었다. 이 CIO 빅와이즈도 참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재미있죠. 자, 매트가 안전 우선, 규제 준수 우선으로 우리는 옳은 일을 장기적으로 가고자 한다. 그래야 앞으로 5년이 아니고 50년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빗와이즈의 임원들, 직원들은 뭐 그 당시 잘 나갔던 전통 금융에 다 종사를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다. 지금 그때 당신들의 옛날 그 동료들은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이냐? 이게 묻습니다. 아니면 뭐 관심이 좀 더 올라가고 있냐? 자, 18년 하락장 후에 그들 전통 금융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뭐 실제 빗와이즈에서 지금 계속 그 채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뱅가드, 블랙락, 도이치방크, 골드만삭스 이런 전통 금융에서 10년, 2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빗와이즈 크립토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8년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0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실제적이었죠. 정말 리얼했고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JP 모건, CT, 블랙락 같은 공룡 기업들이 코인 보고서를 씁니다. 자, CNBC에서 코인 가격을 표출을 시키고 있죠. DeFi, NFT 등 생태계가 지금 경고하죠. 지금은 이제 코인 한다고 하면 너 미쳤어라는 말은 최소한 이제 지금은 그런 말은 듣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그래요? 그거 참 재밌네요. 제게 좀 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반응이 많다고 하죠. 저 역시도 이제 14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홍보한다고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공무원 분들에게 좀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그 요청을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네들 공공성 있는 지금 행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뭐 사기 도박 그 뭐 온갖 그 안 좋은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제 요청을 거절했던 기억이 나죠. 격세지감입니다. 지금은 뭐 보고서가 나오고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죠. 자, 어쨌든 사회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첫 번째는 규제 리스크다. 자, 코인베이스 지금 기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SEC가 지금 뭐 웰스 노티스도 날렸죠. 업계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근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친구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30%의 확률로 매우 부정적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파괴적인 규제 법안 나오면 미국 내 코인 기업들 다 짐 싸서 해외로 이전해야겠죠. 이럴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은행 리스크다. 지금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은행 파산을 했죠. 근데 이 은행들이 왜 중요했냐? 크립토와 전통 금융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업비트에 그 돈을 입금할 수 있는 K뱅크의 목을 조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뭐 코인원이라고 치면 카카오뱅크를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메마를 수밖에 없게 사전에 뭐 문제가 별로 없었음에도 은행을 폐쇄 조치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을 이제 뭐 24시간 보내는데 그렇게 은행들이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 그 은행들이 사라져서 비효율성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좀 아직은 유저 경험, 사람들이 좀 그 크립토 앱을 블록체인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 크립토 앱을 좀 아직 많이 쓰고 있지 않는데 더 많은 채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큰 리스크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 1번이죠. 규제 리스크가 제일 크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 규제가 미국에 이제 그렇게 심하니까 그러면 미국 외 해외에서도 좀 사업을 하시냐? 매트가 답을 하죠. 뭐 우리가 주 고객은 미국 투자자이지만 해외도 공략 중이다. 스위스, 호주에서 ETF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이 다시 개방되고 있는 아시아도 두드리고 있다. 지금 홍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시장이죠. 자, 문이 열리기 전까지 다양한 옵션을 구상하면서 잘 준비하려고 한다 얘기합니다. 자, 사회자가 향후 12개월간 업계에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자, 매트가 매우 좋은 질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관한 좋은 호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EIP4844 제안인데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이걸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그냥 요약합니다. 자,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를 아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안입니다. 거의 0까지도 수렴이 되는 거죠. 자, 평소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거래가 몰리면 수십만 원까지도 갑니다. 너무 돈이 아깝죠. 근데 이 로드맵대로라면 연말까지 거래당 10원 이하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좀 이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나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되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런 그 EIP4844를 보고 있다. 두 번째 호재가 될 만한 사건은 크립토 시장에 짐승의 스피릿이 귀환했다. 애니멀 스피릿.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상승장에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한 그런 어떤 매수자들이 그 상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금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됩니다. 투자자를 지금도 만나러 가보면 그들 멘탈은 여전히 하락장에 머물러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코인 얘기하시는 분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죠. 하지만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고 올해 그 어떤 자산보다 훨씬 큰 상승을 비트코인이 보였고요. 그 비트보다 더 큰 상승을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그 로드맵 그리고 짐승의 스피릿 이게 귀환을 해서 자기는 올해도 좋겠지만 또 앞으로의 3년간 엄청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자가 좀 재밌는 질문합니다. 지금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 당신이 지금 코인 투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득해봐라. 자, 매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전통 금융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자, 코인이라는 좀 이름을 지워봐라. 당신은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딱 딱지를 붙여버리죠. 위험한 거, 사기, 도박, 쥐약, 뭐 이제 뭐 공기,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표현 쓰잖아요. 그 코인이란 이름을 지우면 지구상 현존하는 모든 자산 중에 최고의 실적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실제로 수만 배 올랐습니다. 자, 예전 가격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앞으로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타 자산들과의 연관성이 낮죠.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왜 비트가 현존 최고의 자산이냐? 요약하면요. 수익률, 높은 수익률, 낮은 연관성, 높은 유동성이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은 비트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산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배분하기에는 뭐 거의 완벽한 자산군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립토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크립토 시장이 아직 너무너무 이르고 그리고 너무너무 작다. 미국 대기업 시총 하나도 지금 크립토 전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작습니다. 자, 왜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또 주요 언론사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보고서를 맨날 쓰고 있냐? 미국의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코인에 관해서 무려 35페이지를 할당을 했다. 자, 수많은 벤처 캐피털들이 왜 코인 투자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이 시장이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 더 커질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 지금 기회의 창, 작은 좁은 창이 점점점 닫히고 있죠. 그것을 이번에도 또 놓치고 말 것이다. 자, 이게 조금 뼈아픈 팩트인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겁을 먹고 관심이 없죠. 사실 이럴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고 크립토 자산을 지금 100% 올인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적게는 뭐 1%에서 2%, 많게는 총 자산의 5%까지만 투자하는 게 이 업계의 정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인터뷰하는 그 폼프가 그 빅와이즈 매트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성공적이고 이게 다 같은 크립토 업계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부류에 속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뭐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계시죠? 자,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비관론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파운더도 있지만 낙관론자죠. 그 어떤 새로운 자산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것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비관론자 뭐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얻죠. 2008년도 또 이제 세계 대금융 위기를 맞췄다 해서 뭐 유명해진 교수님들 많이 있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욕을 많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를 얻는 것은 낙관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낙관론자였던 아까 그 CIO 이 맷이라는 친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얘졌었고요. 5년간 그 소위 말하는 시총 낮은 거 스테이킹도 안 하고 이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정도를 걸어간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자유가 매우 값이 비쌉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뭐 사기나 훔치는 것밖에 없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패해도 계속 뭐 시행착오를 하지만 계속 꿋꿋이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대가 치르고요. 그 달콤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좀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